그땐 첫눈에 반해서 6개월 만에 결혼식장으로 직행했거든요. 속도 위반 결혼이냐고요? 아닙니다. 평소 곰 같은 상을 좋아하는 저의 이상형인 신랑을 보고 제가 반해서 고백을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뭐가 그리 좋았는지 돈도 없어도 된다. 집은 내가 사는 자취방이 넓은 편이니 같이 살면 된다 하면서 결혼을 밀어붙였죠. 당연히 저희 엄마는 걱정이 많으셨어요. 차라리 독신으로 딸이 혼자 사는 게 더 낫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엄마의 걱정을 무릅쓰고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서 미용실을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제가 엄마랑 비슷한 나이가 되어 보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지금 제 나이보다 5살 많았을 때부터 혼자가 되셨어요. 하지만 딸아이 기죽게 키울 수 없다 생각하셔서 재혼도 하지 않고 혼자서 밤낮으로 미용실에서 일하시면서 강남의 자가 40평대 아파트도 장만하시고 노후자금도 마련하신 뒤 그만두셨어요. 엄마는 직업병으로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으시고 관절염까지 오셔서 더 이상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조그마한 디자인 회사 웹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고 제 신랑이었던 사람은 중소기업에 다녔어요. 제가 처음 이 남자를 엄마에게 소개해줬을 때 엄마는 너는 이 나이 되면 남자 보는 눈이 높을 줄 알았는데 왜 너보다 연봉이 낮고 집안에 어른도 안 계시고 아무튼 한 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무엇보다 너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여자는 행복한데 엄마 요즘은 여자가 먼저 고백하고 사랑도 쟁취하는 시대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 거야. 이 사람 내 이상형이잖아. 그리고 연봉은 내가 특근 좀 더 하면 되지. 걱정하지 마 엄마. 친구들 시집살이 하는 거 보니까 차라리 형님네 부부밖에 없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어. 그래도 엄마는 너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부모님 사랑도 받은 사람이랑 결혼하기를 원해. 다시 생각해보면 안 돼? 아니면 조금 더 연애를 해봐. 왜 이렇게 빨리 결혼을 한다는 거야? 너 1년 지나면 후회할 게 너무 눈에 보여서 그래. 엄마 말 잘 생각해봐. 알았어요 엄마. 잘 생각해볼게요. 이 나이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라 생각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고 싶어서 그래. 엄마가 한 번만 이해해줘. 잘 살게 걱정 마요. 저희 엄마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도 그리고 너무 어린 나이에 형제 둘이서 힘들게 산 남편의 가정사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친구들 그리고 회사 동료들에게 아침 드라마 같은 시댁 이야기를 들어서 시댁 어르신들이 안 계신 것도 장점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엄마랑 남편이랑 사이가 서먹했습니다. 저는 30 후반에 만난 푹 빠진 사랑에 콩깍지가 씌인 상태였고 어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신랑은 친정집에 가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결혼 전 저희 엄마가 신랑을 반대했다는 이유였죠. 그리고 저희 엄마가 본인을 안 좋아하니 자고 오는 건 스트레스 받아서 싫다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 또한 형님네 가서 밥 먹고 자고 오고 설거지하는 일들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족이다 보니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였고요. 그래서 신랑에게도 저에게 유일한 가족인 엄마에게 조금 친근하게 다가가 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시큰둥하게 알았어 하고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말만 알았다고 한 거였어요. 그대로도 신랑은 결혼 생활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자고 온 적이 없었습니다. 같이 서울에 산다는 이유였죠. 차몰과 1시간이면 집에 갈 수 있는데 집에 가서 마음 편하게 자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솔직히 이때도 정말 속상했습니다. 아마 제 마음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연애할 때야 엄마랑 부딪히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장모님이잖아요. 그럼 먼저 다가가서 정을 붙일 노력을 해야 하는데 계속 피하기만 하는 신랑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신랑 없을 때 친정집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신랑이 다른 지방으로 출장을 가면 엄마랑 데이트도 하고 저녁도 먹고 집에서 자고 오고 했어요. 사실 엄마와 남편 사이에 상처받기도 했지만 요즘은 결혼한 친구들도 각자 집에 효도하기, 셀프 효도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으니 더 이상 둘 사이를 신경 쓰지 않아도 돼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늘 밥만 먹고 가버리는 신랑에게 서운해하셨어요. 저는 엄마에게 셀프 효도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당연한 거라며 요즘 사람들은 명절 때 각자 남편은 시댁으로, 와이프는 친정으로 본인 집에 가서 효도하고 다시 집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만 잘하면 됐다 하면서 넘기시더라고요. 괜히 이 문제로 딸아이 부부가 싸우기 바라지 않으셨기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엄마의 속상한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평소에 신랑이 집에 있는 시간에는 전화를 절대 안 하는 엄마가 새벽에 전화를 했다가 끊으셨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 있나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엄마, 새벽에 무슨 일이야? 딸, 엄마가 머리가 너무 아파. 진통제를 3알이나 먹었는데 눈앞이 흐려지고 너무 어지러워. 엄마 대답해봐. 여보, 엄마 쓰러지셨나봐. 엄마는 제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119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알리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고 바로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신랑 또한 이런 일이 처음이라 놀라서 같이 병원으로 향했어요. 저희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벌써 구조대원분들이 응급실에 인수인계해 놓은 상황이었고 저희는 수술 동의서를 쓰고 급하게 엄마는 수술대에 오르셨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이대로 엄마가 못 일어나실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가 수술받는 5시간 동안 많은 후회를 했어요. 엄마가 몇 번이나 같이 가자고 했던 벚꽃 여행 한 번 못 간 게 너무나 후회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평소 때도 어머니가 두통으로 힘드셨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한쪽으로 마비가 올 수 있다고 조금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평소 엄마가 두통약을 자주 드시는 건 알았지만 아직 우리 엄마가 젊으니까 괜찮으시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는 게 바빠서 하나뿐인 가족인 엄마의 건강을 챙기지 못한 내 자신이 미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회사 생활이 바빠서 여행 한번 못 모시고 간 무심한 딸이 바로 저였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이제부터
따님의 도움이 환자를 빨리 정상 쪽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엄마 옆에서 포기하지 않게 용기를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큰 수술을 끝내고 중환자실에서 하루, 그 다음날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엄마랑 저녁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수술하실 때 엄마랑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되었거든요. 회사에서 야근해도 10분이라도 엄마 얼굴을 보고 집에 가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회사에도 미리 말씀드렸어요. 부장님께도 제 사정을 알고 계셔서 이해해 주셨습니다. 홀어머니랑 살고 있다는 걸 아시고 어머니가 힘드실 때 잘해드리고 월차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저에게 힘내라 하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셨어요. 하지만 신랑은 아니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하고 각방을 썼습니다. 저희가 싸운 이유는 바로 형님네랑 같이 휴가를 가자는 거였어요.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나요? 엄마가 병실에 누워 계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하는 남편이요. 아니, 네가 병원에 간다고 어머니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날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병 가러 간다고 나을 병도 아니잖아. 그리고 평소 낮에 간병인분한테 이틀 정도만 저녁까지 부탁드리면 안 돼? 형이 같이 가자고 해서 리조트 예약했다는데. 같이 가자. 여보, 지금 내가 엄마가 걷지도 못하셔서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알아? 왼쪽은 다 불편한 엄마인데 아무리 간병인분이 잘 해주신다고 해도 남이고 매일 자식이 와서 챙기는 거랑 안 챙기는 거랑 차이가 나는데 이틀이나 자리를 비우자고? 내가 지금 여유롭게 여행 가서 좋은 풍경 보면서 웃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럼 어떡하라고? 몇 달 전부터 형이 예약했대. 우리 방까지. 그럼 취소해? 나는 가고 싶단 말이야. 가서 형이랑 골프도 치고 싶어. 그러니까 같이 가자. 고작 이틀이잖아. 그래서 제가 단칼에 잘랐죠. 형님도 너무 웃긴다고, 병간호한다고 고생 많다고 하면서 지금 나보러 여행 가자고 하는 거냐고. 내가 매일 회사 다니면서 힘들게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러자 남편은 제 말을 끊으며 나 혼자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너 너무 엄마 의존적이야. 결혼했으면 엄마로부터 독립해야지. 언제까지 엄마하고 다닐래? 독립은 무슨, 우리 엄마가 이렇게 힘드신데 더 듣기도 싫다고 그만 이야기하자 했죠. 그러자 남편은 한 달 동안 내내 병원으로 출퇴근했으면 충분하지, 정말 징글징글하다며. 그렇게 저희는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솔직히 신랑이 이렇게까지 말할 줄 몰랐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먼저 화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설마 나 없이 혼자 여행을 갈까 생각했는데 저희 신랑은 정말로 혼자 여행을 갔습니다. 형이랑 골프 예약을 다 해놔서 어쩔 수 없다고 말이죠. 저에게는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나도 정말 서운해. 한 달간 너는 거의 병실에 있었는데 우리 형이랑 같이 한번 여행 가는 게 그렇게 어렵냐며. 당장 어머니가 사경을 헤매시는 것도 아니고 간병인분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닌데 나는 월요일 아침에 올라갈 테니 그때 보자고 장문을 써서 보냈더라고요. 신랑의 카톡을 읽는데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아무리 본인 엄마가 아니라도 그렇지 엄마가 병원에서 힘들어하시는 게 뻔히 보이는데 골프 여행이라뇨. 그렇게 속상해하다가도 효도는 셀프다 생각하면서 서운한 마음을 삭혔습니다.
우리가 부부로 산 지 10년이 된 것도 아니고 엄마랑 사위 사이가 아직은 가족이라는 느낌이 안 들 테니 그런가 보다 하면서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 울 것 같아서 더 좋게 생각하려고 애쓴 것 같아요. 친한 친구들에게도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누군가에겐 털어놓고 이야기했다면 마음이 덜 아팠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직장 다니고 저녁에는 엄마 병실을 왔다 갔다 하니 하루가 너무 짧았습니다. 금방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날 저녁 신랑은 회식을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웃으면서 귀가하는 신랑을 보니 좋은 일이 있나 싶어서 오늘 누구 만나고 왔냐고 오랜만에 기분 좋은 얼굴이라 했더니 남편은 제 팔을 흔들며 그러더라고요. 미연아, 잘 들어봐봐. 내가 오늘 좋은 소식을 들었어. 우리 과장님 알지? 과장님이 지금 아파트를 파셨는데 3억이나 차익을 남기셨대. 그 아파트가 바로 장모님 아파트야. 언제 다시 집값 내려갈지 몰라. 그러니까 어머니 집 파시라고 하자. 그리고 우리 동네에 지금 아파트 분양하잖아. 거기에 20평대 사들이고 우리도 30평대 이사 가면 되지. 우리 아이도 가질까 고민 중이잖아. 그러니까 장모님한테 말씀 잘 드려봐. 저는 듣자마자 어처구니가 없었죠. 엄마가 평생 돈 모으셔서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라고 구매하신 집이고 평생 사시려고 친구분들이랑 가까운 곳에 살고 싶으시다고 사신 집인데 내가 먼저 그런 말을 어찌하냐고 했더니 아니 그래도 자기야 장모님한테 잘 말씀드려봐. 지금 올랐을 때 팔아야 돼. 그리고 우리도 언제까지 투룸에 살 수 없잖아.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확실하게 말했죠. 우리가 돈 모아서 사야지. 괜히 골프용품 사지 말고 당신도 돈 모으라고. 우리 아파트는 우리가 벌어서 분양받아야지. 우리가 20대 어린애도 아니고. 저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우리가 언제 돈 모아서 그런 아파트에 들어가.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지. 2년 후에 분명 더 후회한다. 신랑은 제 말에 서운함을 표하다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주 주말 또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웃으면서 저에게 손을 잡으며 정말 좋은 기회라고 계속 세뇌하듯 말했습니다. 신랑에게 가스라이팅 당할 것 같았어요. 팔아야 한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가격이 올랐다 어쩐다 하면서 자기가 일부러 장모님 동네 부동산까지 갔다 와서 직접 들은 이야기라고 하는데 엄마가 살고 있는 40평대 매물 자체가 귀해서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라며 지금 팔자면서 하루에 2-3번씩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빨래를 개면서도 말하고 나중에는 회사에 가서도 전화가 와서 팔아야 한다 장모님한테 말씀드려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겼지만 똑같은 말을 계속하니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화를 내자 신랑은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쳐다보면서 오히려 본인이 더 화를 냈습니다. 아니 외동딸인 자기가 장모님 돌아가시면 다 물려받을 재산인데 지금 집값 올랐을 때 팔자고 하는데 왜 기분 나빠해? 장모님 지금 잘 걷지도 못하신다며. 그런데 42평짜리 넓은 집이 왜 필요한데? 그리고 솔직히 누가 40평대 넓은 집에 혼자 살아? 그리고 잘 못 걸으시면 화장실도 부엌도 가까운 게 낫지. 제가 듣다가 이제 그만하라고 엄마 재산이니 관여하기 싫다고 말했고 팔라는 이야기는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니 나 혼자 잘 살자고 이러는 거야? 어차피 장모님 혼자 살기엔 그 집이 넓잖아. 필요도 없는 집을 왜 계속 안 된다고만 하는 건데 지금이 기회라고 몇 번이나 말해. 평생 원룸촌에서 살 거야? 하면서 화를 내며 분노를 쏟아내더라고요. 저는 어이없어서 대답도 하지 않고 엄마 병실로 갔습니다. 남편이랑 계속 같이 있으면 이 문제로 더 싸울 것 같아서 자리를 피했어요. 갑자기 저희 동네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들어가자고 하니 왜 그럴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동네가 제가 다니는 회사랑은 가깝지만 신랑 회사